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계좌를 두 배로 불려주는 두배블리TV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항공주 관련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블릿에서 이제 항공주 관련해서 리포트를 두 개를 냈었습니다. 저희가 TA 항공이랑 에어부산 이렇게 두 가지 냈는데, 에어부산이 12월 28일 이렇게 보고서를 저희가 냈고요. 그러고 나서 아직 한 달도 지금 안 된 시점에서 생각보다 이제 빠른 수익률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어서 에어부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보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에어부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저희 뱃사부님께서도 다른 채널이나 나가셔서 항공주에 대해서 좋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는 그걸 사전에 보고 미리 이제 보고서를 쓰고 준비를 했고요.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월 달에 보고서를 냈고, 에어부산도 좀 늦었다 싶었지만 12월에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번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에어부산이고요. 에어부산을 이제 보고서 썼을 때 당시 저희가 이제 봤던 부분에서 신호등을 한번 보시면 대주조 쪽에서 좀 주황불, 그리고 재료는 초록불, 숫자는 주황불, 단기 노란불, 중기 노란불, 수급 주황불, 이렇게 신호등이 절반은 좋지 않고 절반은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회사가 어정쩡했으나 아마 재료의 힘,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가 갖춰진 것,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차트가 갖춰진 것에서는 대규모의 증권 발행이 결국 한몫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네, 한번 에어부산이 어떤 회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부산은 항공운송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제 이름대로 영남권에서 높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 기반 항공사입니다. 네, 이처럼 에어부산은 LCC로서 아시아나 항공의 자회사로 현재 위치해 있고요. 2022년도 6월 기준으로 24대 항공기를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단가는 국내선이 한 5만원대, 그리고 국제선이 18만원대로 정말 저렴했죠. 지금과 비교했을 때 정말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다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래에서 보시면 대표자는 안병석 씨고요. 네, 안병석 씨는 지금 따로 지분을 크게 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는 안병석으로 돼 있으나 아시아나 항공이 지분율이 50%로 최대 주주에 위치했기 때문이죠. 에어부산 여기 홈페이지 링크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지금 들어가 볼까요? 네, 에어부산 홈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항공편 여행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간단하게 현재 에어부산에서 하는 서비스가 어떤지 궁금하다 하면 항공권 예매 들어가서 대충 단가를 살펴봐도 괜찮겠죠? 솔직히 항공주를 투자한다면 그런 부분도 항공권의 변화, 어떤 식으로 가는지도 한번 알아보는 게 좋다 생각을 해요. 날짜가 이 기간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항공권도 다 마감돼 있긴 한데 26만원, 21만원 이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네요. 24만원. 네, 근데 다 마감이죠. 실속 항공권이 마감이고 다른 항공권이 남아있긴 하네요. 이 가격대도 저희가 처음 22년 6월에 가격대에 비해서는 확실히 올라와 있는 가격대다라는 게 한눈에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거는 다트전자공시나 FN가이드 링크 접속하셔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에어부산이 과거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부산은 19년도 3월에서 10월 사이 여기 한번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급등했을 때 아시아나항공 매각 이슈로 관련 테마를 타면서 급등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코로나19 관련이죠. 그래서 관련해서 주가가 급락을 했고요. 22년 1월에서 22년 11월에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주가가 하락했죠. 왜냐하면 유상증자, 전환사채, 무상감자 이런 걸 하면서 결국 실적이 악화된 거죠. 관련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이슈에서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사실 리오프닝이 약간 양치기 소년 취급을 당했거든요. 거의 한 세네 번에 걸쳐서 이제 리오프닝이다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터지고
다시 리오프닝이다 했는데 코로나가 다시 터지고, 이렇게 어느 순간 양치기 소년이 되니까 이제 갈 때가 돼서 리오프닝이다 해도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하면서 믿지 않게 되는 거죠. 남들이 다 쳐다보고 있을 때 안 가다가 남들이 이제 실망하고 안 쳐다보니까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LCC 관련해서는 가격 정리에서 규모의 경제로, 한진칼이 아닌 대한항공 품에 안긴 진에어, 채무청산 수천억 증여세, 대물림 첩첩산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부산과 관련돼서 이제 기사들이 다링크 걸려져 있으니까 에어부산에 투자를 하실 거고 공부를 하신다 치면 에어부산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있는지는 다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으로는 지배구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배구조를 이제 저희가 좀 많이 다루는 편인데, 이 지배구조 보면 에어부산이 이곳에 있고요. 에어부산 위에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위에는 금호건설이 있고요. 금호건설 위에는 금호고속, 그리고 박삼구 회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에 있고 아시아나항공은 금호건설에 속해 있구나 라는 게 한눈에 파악이 됩니다. 여기 옆에 에어서울, 아시아나 IDT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하는 약간 테마주 같은 성향이 강했던 종목이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경영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호그룹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 이제 빛을 갖기 위해 아시아나항공을 자금줄로 삼았어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은 점차 약화가 됐죠. 아시아나 채권단이 아시아나항공을 금호그룹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매각을 시도했고요. 반면에 금호고색의 박상구 이제 회장은 자신의 이제 아들인 박세창 금호건설 사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려고 했죠. 이 박 전 회장의 지분율이 45%, 박세창 회장의 지분율이 27%. 하지만 산업은행이 주식을 담보로 채무가 잡혀서 증여가 힘들고 현재 증여 시 법정 최고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을 원치 않았던 상황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만큼 결국 증여세는 올라가고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에 속하는 그룹들은 증여를 할 경우 할증세율이 붙습니다. 할증세율이 20%가 붙어서 원래는 주식 증여를 할 때 30억 이상 증여를 하면 증여하는 금액의 50%가 세금이 매겨지고요. 방금 말씀드린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20% 추가 할증세율이 붙습니다. 즉 60%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 거죠. 배를 1000억을 갖다가 증여한다 치면 세금 한 600억을 내야 되니까 주가를 당연히 오르게 하고 싶지 않겠죠. 다만 그건 이제 아시아나항공의 얘기고,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의 아래에 있는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지배구조상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원치 않는 것과는 좀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그리고 HDC 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시도했으나 결과적으로 불발이 됐죠. 지배구조상에서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 지배구조 이슈를 토대로 한번 보면 이 대주주들이 그렇게 주주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들을 갖다가 배당률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증권 발행한 실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보면 2018년에도 어려워지니까 일반 공무 유상증자 때렸고요. 2020년에도 어려워지니까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렸고요. 21년도에도 주주 배정 유상증자 때렸습니다. 그래서 18년도, 20년도, 21년도에도 이렇게 상습범이에요. 상습범. 보면 이 금액도 만만치 않게 발행을 했고, 이제 마지막 피크가 22년 7월에 무상감자. 이 무상감자를 통해서 결국 주주의 가치를 거의 최대치로 훼손을 한 거죠. 훼손을 했고요. 그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계속 적자폭에 시달리고 있고 이대로 가면 관리 종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거기에다가 또 22년 9월에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해서 또 주주들로부터 돈을 수급받습니다. 사실 만약에 이런 책임 경영이 있고 그런 책임의식이 있는 그런 대주주라면 그룹사의 3자 배정을 통해서 그룹사의 돈을 좀 밀어넣거나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사실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이제 본인들의 지분율이 41.9%잖아요. 아직까지 에어부산을 지배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아시아나항공이 경영상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할 여력이 또 안 됐던 걸로 보여져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에어부산은 이제 보통 투자를 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상감자, 그리고 그런 일반 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인데 그거를 다 때려 맞았습니다. 다 때려 맞아서 이 지배구조가 향후에 그런 악재를 이제 예견했던 지배구조였고 예견했던 실적이었고,
그리고 이게 무상감자와 유상증자를 실행을 하면서 이 악재가 해소됐다. 분리돼서는 판단을 한 거죠. 이 아래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2022년 9월 전환계획을 조정해서 보유증 건수를 늘려 에어부산의 지배력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높였고요. 완전히 지배력을 갖다가 낮추기만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 에어부산의 회생 의지에 적극적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암시를 했어요. 그리고 무상감자, 이게 가장 욕을 많이 먹죠. 하지만 신규 진입자 입장, 이게 저희가 분리해서 바이 리포트를 쓸 때 입장이죠. 신규 진입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치인 무상감자 발행이 됐기에 더 이상 악재는 없을 거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괜찮다라 생각했고, 다만 한 가지 우려됐던 것은 이익훼손 측면.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각각 국내 5율기 항공사로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의 41%, 에어서울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에어부산은 매출액이 1760억, 에어서울은 650억. 이제 대주주 지분이 한쪽으로 쏠려져 있지 않고 균형적으로 분배되어 있어서 이익훼손은 결국 없다는 걸로 이제 판단을 했는데요. 아마 이익훼손을 갖다가 하려면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대주주의 지분이 높은 회사로 이익을 몰아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이익훼손 측면에서 굳이 하나를 꼽자 하면 에어서울의 지분이 에어부산보다 많다는 건데, 에어서울은 비상장 회사고 에어부산은 상장 회사니까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듭니다. 이런 지배구조 측면에서 본다면 아시아나 IDT 쪽 상장 회사 중에서 아시아나 IDT가 있고, 아시아나 IDT보다 비상장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실적을 몰아준다면 비상장 회사들에게 아마 지분을 실적을 몰아줄 확률이 높겠죠. 하지만 비상장 회사더라도 지분율이 거의 다 과반수가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오너 일가에서 개인적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그런 실적 몰아주기 이슈는 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사실 지금 현재 이 재료가 크게 발현되진 않았어요. 일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이슈가 있죠. 이 합병 이슈가 지금 글로벌 항공사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기업 결합 신고를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 부분은 뒤에서 나올 거고요. 대한항공 아래 진에어가 있고요, 에어부산이 있고요, 에어서울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세 개가 합쳐서 이제 메가 LCC가 된다, 이런 걸 구상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될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주가 상승에 저 이슈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리오프닝 수혜로 인한 실적 턴어라운드, 이게 실적 턴어라운드가 살짝 기대가 되는데, 실적 턴어라운드가 지금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가고 있죠. 전방업체를 하기보다는 상위권 업체에 있는 이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 벌써 흑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에어부산, 티웨이항공, 제주항공, 다른 기업들도 다들 비슷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서 하나만 흑자 전환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장이 흑자 전환을 하고 나머지가 뒤를 이어서 할 걸로 보여지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거 아시아나랑 대한항공 합병에서는 지금 한국, 미국, 유럽연합, 일본, 중국 이렇게 필수 승인이 필요한 국가들이 있어요. 지금 독과점으로도 살짝 있기도 하고요. 그래도 한국은 승인이 잘 끝났습니다. 중국이랑 여기는 잘 끝났는데 남은 게 미국, EU, 일본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나머지 세 국가에서 잘 승인이 나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은 무사히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여기서 거부당하면 단기적인 악재식으로 해서 좀 리스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숫자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실적이 2021년도 경우 매출액이 1765억, 많이 박살이 났죠.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2천억, 어마무시합니다. 2022년도에는 그 매출액이 그래도 111% 상승했고요. 영업이익도 마이너스 753억으로 전년 대비 96% 상승했습니다. 이미 21년을 피크로 찍고 22년부터 지금 개선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22년도 기준으로 해서는 국내선이 비중이 가장 높았고요. 아마 올해는 국제선 비중이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국제선 비중이 지금 21년도에는 2.6%에서 22년도 14.7%로 확대됐고, 올해는 이것보다 더 늘어날 걸로 보이고요. 일본이랑 동남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밸류에이션은 이런 기업들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자가 너무 심하고 값어치 매기기도 애매해지는데, 다만 이제 PBR 관점에서는 PBR 1.4배로 예전 대비 많이 내려왔다. PBR 밴드상에서 한 이 구간, 이 밑에 구간에 되었을 때가 항상 저점 부근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구간도 아래 하락 이탈했죠. 그래서 이 밴드도 마냥 신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박살나면 뭐 이런 PBR 밴드, PR 밴드 안 통하고요. 그냥 다 박살이 나지만, 이거를 본 이유는 그 다른 기업 대비 어떠냐를 보는 건데, 제주항공이 PBR이 12, 진에어가 4.4, TBA가 11.7. 그래도 PBR은 다른 업종 대비 저평가돼 있다. PR은 모두가 지금 측정 불가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재무구조 개선을 했음에도 이제 안 좋은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이제 리스크가 있다라고 했고요. 또한 해외 항공사들의 합병 승인 지연, 이거 역시 리스크라고 판단했습니다. 일봉으로 저희 차트, 그 다음에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지선을 그어져 있고 거래량이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왔던 게 보이시나요? 이런 거래량들이 저희는 다 매집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갭 하락했을 때 이 갭 하락이 좀 확대해서 보면, 이 갭 하락했던 때가 뭐 유상증자랑 무상감자를 하면서 가장 하락의 피크를 찍었던 때죠. 그러고 나서 뭐 일시적으로 추가 하락은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반등은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런 차트적인 분석도 일봉, 주봉, 월봉을 다 넣어놓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는 단기 심리도 과열구간 초입이다. 과열구간 초입이니까 과열구간을 이탈할 때까지 한번 보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봉에서는.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행보하면서 힘을 모으고 상승을 시작했다. 이것도 결국 여기서 한 3, 4개월 기간이 되는데, 이 구간이죠. 여기서부터 이 구간. 이게 한 3개월 정도 되는 이 기간에서 뭐 유상증자랑 무상감자 이후에 사람들이 이 회사는 답이 없다, 나 덜어서 손절치고 나가야지 하면서 그 물량이 소화된 기간으로 봅니다. 소화된 기간이고, 사실 만약에 여기서 이 기업을 갖다가 모두가 좀 안 좋게 봤다면 아마 주가는 여기서 횡보하지 않고 더 추가로 우하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횡보를 했다는 거는 누가 던진 물량을 다른 누군가가 받았기 때문이죠. 누가 받았느냐? 저희는 뭐 이런 기관, 개인도 일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기관들이 실적에 가장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그 매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봉에서도 뭐 비슷한 흐름입니다. 역대급 최저점 자리, 그리고 심리도 이렇게 빠져나오는, 그리기가 힘드네요. 심리도 이렇게 침체 구간을 탈출하는 자리에 있었고요. 스캐너도 이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 기업에 좋게 봤고 어떤 부분 안 좋게 봤는지. 그래서 여기 이평선에서 차트적으로 횡보를 하고 이제 슬슬 상승 준비를 하는데, 뭐 리오프닝, 뭐 매각, 뭐 합병 이슈,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저희가 단기 차트는 준비가 돼 있고 단기 수급은 안 좋은데 결국 상승하면 이런 수급은 개선될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었고요. 뭐 숫자는 당연히 박살났기 때문에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에어부산을 봤고요. 에어부산의 현재 상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에어부산의 현재 상황이 아니라 항공업계의 현재 상황이죠. 항공업계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가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11년 기준으로 104만 명의 출국자를 기록을 했고요. 이 출국자들 역시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출국했느냐 살펴보면 인천공항이 압도적이죠. 인천공항이 압도적이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이 김해공항입니다. 주황색. 김해공항도 눈에 띄게 늘기 시작하는데, 영남권에서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게 에어부산이다 보니까 에어부산이 이쪽에서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에어부산의 투자 포인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어부산은 보시는 것처럼 23년도에는 항공기를 21대 운영을 하고요. 4분기만 해도 항공편이 90%, 탑승객 수가 130% 이상 이미 실적으로 숫자로 지금 찍히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유상증자, 무상감자를 실시해서 재무구조가 개선되었고요.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면서 증권가에서는 매출액이 730억, 350억, 7,350억, 영업이익은 611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전망한다고 해요. 뭐 저희가 전망한 건 아니고 이건 증권사 이제 전망 수치인데 전망에 있는 진에어부터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11월 출국자 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올해부터 부산, 싱가포르, 인천, 푸놈펜 노선이 신규 취항되고 올해 일본과 동남아 노선 비중이 인천공항에서 나가는 11개 노선 중에서 80% 비중을 차지한다. 그만큼 이제 고수익화할 수 있는 노선의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천, 일본에서 무비자 입국 재개하고 나서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역시 에어부산에서 긍정적인 점이다.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권에 와 있어요. 에어부산의 차트를 보면 단기적으로 지금 과열권에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생각했던 이제 추가 저항 구간이 이 구간이었는데 지금 저항 구간을 살짝 돌파했습니다. 돌파했으나 여기서 이탈할 수도 있어서 조금 더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 와 있을 때는 분할 매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렇게 과열권에 진입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분할 매도를 고민을 해야 되고 11월에 지금 설 연휴에 따라서 설 연휴에 아마 해외 출국자 수가 역대급이 될 거다 이런 기사도 돌고 있어서 아마 그런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돼 있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 소멸 이슈도 살짝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1월에는 1, 2월에는 뭐 대학생들, 뭐 중고등학생들 방학 기간이라서 가족 해외여행도 많이 나갈 거고 그리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니까 비즈니스 여행도 많이 가실 거라서 1월 1분기에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우리가 조심을 하자. 그래서 그 전에 주가가 이런 5,000원 구간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경우 정리를 하는 방향을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갈 수는 있겠죠. 더 갈 수는 있겠지만 무슨 수직적으로 로켓 상승은 사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일부 조정을 거치면서 조정을 거치고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저희가 보고서 냈던 다른 티웨이 항공도 비슷한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심지어 티웨이 항공은 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곧 저항에 다다라 갑니다. 지금 현재 마침 저항에 도달해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 저항 구간도 잘 돌파를 해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마침 블릭스 상에서 매도 신호가 나왔으니까 이제 잘 살펴봐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항공주 관련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셨나요? 에어부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봤고 분리돼서 어떻게 기업을 분석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아마 공부가 돼서 이제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도 더 좋은 자료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주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